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에서 온 한 가족의 믿기 힘든 탈출기입니다. 주인공은 김상현 그리고 그와 함께한 가족 10명. 2살 아기부터 72세 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 감행한 목숨을 건 대탈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가족이 어떤 용기와 지혜를 발휘했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이 목격한 북한의 민낯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걸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평양의 한 장마당에서 시작됩니다. 북한군에서 10년간 복무한 김상현이 제대 후 생계를 위해 장마당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10년간의 군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영양실조로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김상현 자신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죠. 군대에서 밥이라고 주는 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었어요. 그걸 먹고 어떻게 힘든 훈련을 견뎌야 하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무겁고 반동이 심한 MK 소총으로 하는 훈련 말이에요. 총열이 너무 길고 무거워서 조준하기도 힘들어요. 반동이 너무 심해서 연발 사격하면 총이 막 튀어요. 팔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죠. 더욱 답답했던 것은 탄약 사정이었습니다. 1년에 고작 몇 발밖에 쏘지 못했어요. 실전 경험은커녕 제대로 된 사격 연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격장에 가면 한 사람당 3발, 많아야 5발. 그게 1년치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격 실력이 늘 리가 없죠. 하지만 그때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 군대가 어떤지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김상현이 제대 후 장마당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브랜드명이 모두 잘려나간 샴푸병을 들고 김상현은 의아해했습니다. 겉모습부터 달랐어요. 플라스틱의 질감이 부드럽고 색깔도 선명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향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북한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래 동네 물건이라고 하더라고. 옆 상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소리로 귀띔했습니다. 단속원들도 몰래 사간다니까. 품질이 워낙 좋아서 말이야. 근데 비싸. 이거 하나에 중국 돈으로 50위안은 해야 돼. 아래 동네 물건. 김상현은 처음 듣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샴푸뿐만 아니라 린스, 비누, 화장품, 심지어 옷가지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브랜드명이 칼로 잘린 듯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었지만 품질은 놀라웠습니다. 가격도 비쌌지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사려고 했어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보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번 써보면 우리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향기도 오래가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단속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시장을 단속하러 온 당 간부들이 먼저 좋은 물건들을 골라 챙긴 다음에야 단속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거네. 얼마야? 단속원이 먼저 값을 묻고 돈을 내고 물건을 챙긴 후에야 자, 이제 단속한다. 라고 소리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김상현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신비한 아래 동네 물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떻게 이런 품질의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걸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물건들은 평양을 방문한 남한 관광객들이 안내원에게 선물로 준 것들이 장마당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안내원들이 받은 선물을 팔아서 생활비를 보충하는 거였죠. 그 아래 동네가 바로 자신이 향해야 할 운명의 땅이라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대 후 김상현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군대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사회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공식적인 배급은 거의 끊어졌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를 해야 했어요. 김상현은 소토지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의 작은 땅을 개간해서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래도 수확량은 얼마 안 됐어요. 땅이 척박하고 비료도 없고 가축도 길렀습니다. 돼지, 닭, 염소까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밀수에 손을 댔습니다. 북한에서는 밀수가 생존의 수단이에요. 안 해보면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개구리였습니다. 논에서 잡은 개구리를 중국에 팔면 쌀값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개구리 한 마리에 중국 돈 1위안씩 했어요. 100마리만 잡아도 쌀 한 포대 값이 나왔죠.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산짐승, 약초, 심지어 고철까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건 뭐든지 구해서 넘겼어요. 멧돼지 가죽, 곰 쓸개, 인삼, 도라지. 산에서 나는 건 뭐든지 돈이 됐어요. 국경 지역을 오가며 김상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됩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어요.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북한에서는 모두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 미제가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고 배웠지만 국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쏘고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그냥 당하기만 했다고.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서 김상현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도발하고 위협하는 최첨단 노예국가에 살고 있었던 거죠. 군대에서 배운 것, 정치교육에서 들은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욱 무서운 것은 감시망이었습니다. 김상현 같은 밀수꾼들에 대한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와요. 그리고 벌금도 점점 올라가고 잡히면 벌금을 내야 했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중국 돈 100위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500위안, 1000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동교양소에 가야 해요. 거기 가면 몇 년씩 있어야 하고 나와도 몸이 망가져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더 무서운 것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밀수가 반국가 행위로 몰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잡혀 죽겠다. 김상현은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는다는 것을. 그때 김상현은 인생 최대의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 10명과 함께 탈북을 감행하기로. 하지만 혼자 탈북하는 것과 가족 10명이 함께 탈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가장 어린 아이는 2살,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고령은 72세 할머니. 당뇨병과 관절염을 앓고 계셔서 오래 걷기도 힘드셨어요. 중간에는 임신 중인 며느리도 있었고 10대 손자 손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약자와 유아를 포함한 10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한테 탈북 얘기를 꺼냈을 때 모두 반대했어요. 할머니는 내가 발목 잡는다고 하시고 임신한 며느리는 아이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하지만 김상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요. 나는 밀수 때문에 언젠가 잡힐 거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고생할 거예요. 차라리 죽더라도 함께 죽자고 했어요. 몇 달간의 설득 끝에 가족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2살 아기의 미래였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자라면 우리처럼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예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요? 72세 할머니가 먼저 결심을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가자고 하셨어요. 드디어 가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탈북이 결정됐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현실은 험난했습니다. 10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우선 그들이 넘어야 할 관문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출발지에서 국경까지 무려 80km, 그 사이에 8개의 초소가 있었어요. 8개 초소라는 건 검문소만 8개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감시병들까지 치면 몇십 개가 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거리와 장애물들이었죠. 하지만 김상현에게는 과거 밀수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각 초소마다 개구멍이 있어요. 우회할 수 있는 통로 말이에요. 밀수하면서 다 파악해뒀거든요. 밀수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회로를 개구멍이라고 불렀어요. 개가 지나다닐 정도로 좁고 숨겨진 길이라는 뜻이었죠. 1번 초소 개구멍은 시냇물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물소리 때문에 발소리가 안 들려요. 2번 초소는 큰 바위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8개 초소의 개구멍을 모두 파악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어요. 밤마다 혼자 나가서 길을 확인하고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도 체크했습니다. 작전은 이랬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족들을 나눠서 태우고 가다가 초소 근처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들이 개구멍으로 우회하는 동안 김상현은 오토바이만 가지고 정식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우회로를 통과한 가족들을 다시 태우는 거죠. 이 작업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모두 끝장이었죠. 첫 번째 그룹은 할머니와 2살 아기, 그리고 아기 엄마. 가장 움직임이 느린 그룹이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10대 아이들.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이었죠. 세 번째 그룹은 나머지 어른들. 김상현이 마지막에 이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병들을 삼는 일이었어요. 삼는다는 게 뭐냐고요? 뇌물로 매수하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사는 거죠. 김상현의 표현은 섬뜩했습니다. 중국 돈 200위안만 주면 개 삶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생명이 200위안에 거래되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목숨을 지켜주는 경비병도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처음에는 100위안으로도 됐는데 나중에는 200위안, 300위안까지 올라갔어요. 밀수꾼들이 많아지니까 경비병들도 요구가 높아진 거죠. 김상현은 8개 초소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삶아야 했을까요? 계산해보면 최소 1600위안,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였어요. 당시 북한 노동자 월급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돈을 구하려고 집에 있던 것들 다 팔았어요. 가축도 팔고 농기구도 팔고 심지어 할머니 금반지까지 팔았어요.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경비병을 만나는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일찍 접근하면 의심받고 너무 늦으면 다른 경비병이 와서 곤란해졌거든요. 경비병 교대 시간을 다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성격도 알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초소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김상현은 떨리는 손으로 중국 돈 200위안을 꺼냈어요. 형님, 가족들이 먼저 갔는데 저도 따라가야 해서요. 경비병은 돈을 받아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빨리 가. 다음 교대조가 곧 와. 이런 식으로 8개 초소를 하나씩 통과했어요. 그런데 6번째 초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상부에 보고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상현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앞서간 가족들도 모두 위험해집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아이들이 먼저 갔다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비병의 동료가 나타난 거예요. 야, 그냥 보내줘. 돈도 받았잖아. 동료 경비병이 만류하면서 김상현은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분이나 지연됐어요. 앞서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고. 하지만 이미 가족들이 앞서갔는데 혼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마침내 8번째 마지막 초소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만강만 건너면 됐어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생각했던 철조망이 아니었습니다. 철조망은 없어요. 대신 기타줄처럼 보이지 않는 방울줄이 있어요. 김상현의 설명입니다. 은선으로 된 감지선이죠. 조금만 건드리면 경보음이 울리고 바로 사살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캄캄한 밤 두만강 앞에서 김상현이 발견한 것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실들이었습니다. 달빛에 가끔씩 반짝이는 얇은 줄들이 강가에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 가닥이라도 건드리면 그 순간 사이렌이 울리고 경비병들이 달려와서 총을 쏩니다. 10명 모두가 죽는 상황이었죠.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고작 50cm에서 60cm예요. 까나리처럼 납작해져야 지나갈 수 있어요. 김상현의 유머러스한 표현이지만 당시 상황은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72세 할머니와 2살 아기가 어떻게 까나리처럼 납작해져서 그 좁은 틈을 통과했을까요? 할머니는 관절이 안 좋으셔서 몸을 낮추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업고 지나갔어요. 아기는 엄마가 안고. 가장 먼저 김상현이 혼자 건너가서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날씬한 10대 아이들을 보냈어요. 혹시 감지선에 걸리더라도 빠르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한 명씩 보냈어요. 한 명이 무사히 건너가면 다음 사람을 보내고 10명이 모두 건너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8번째 사람이 건널 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감지선에 옷자락이 살짝 걸린 거예요. 그 순간 삐삐삐하고 경보음이 울렸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경보음이 금방 멈췄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 때문에 자주 오작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병들도 처음에는 확인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몇 분 후 경비병들이 확인차 나왔지만 이미 모든 가족이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10명을 이틀에 나눠서 보냈어요. 첫날 5명, 다음날 5명. 한 번에 너무 많이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2번의 밤을 거쳐 10명 모두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탈출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중국 땅을 밟은 후에도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포가 시작됐죠. 중국에서 한 보름을 숨어 지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김상현의 말이 그 당시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10명의 대가족이 숨어 지내기엔 너무 위험했거든요. 방 하나에 1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숨소리만 해도 들킬 것 같고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누구든지 다 나쁜 놈으로 보여요. 중국 사람이든 조선족이든 모두 의심스러워요. 마음이 이미 재가 된 상태죠. 얼굴도 새까매지고 잡히면 북송,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함께 숨어 지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험이었어요. 한 사람만 발각되어도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살 아기가 울면 어떡하나, 할머니가 기침하시면 어떡하나. 24시간 내내 긴장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김상현은 이미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밀수 생활을 하면서 만든 인맥들이 생명줄이 되었던 거죠. 브로커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빨리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어요. 중국 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공안들의 감시가 삼엄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이 끝나고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지만 그 길은 험난했어요. 브로커가 제시한 경로는 이랬습니다. 중국 남부로 내려가서 베트남으로 들어간 다음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자진 출두하는 거였죠. 경로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어요. 중국도 큰데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지도를 보니까 거의 동남아시아 반바퀴를 도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0명의 대가족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여행은 기차와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검사가 있을 때마다 아슬아슬했어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는데 10명 것을 다 만드니까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리고 2살 아기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더 위험했어요. 중국 남부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10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기차에서 할머니가 아프셔서 신음소리를 내시는데 가서 도와드릴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중국 남부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강을 건널 때 김상현 가족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왔어요. 강을 건너다가 베트남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10명이 다 같이. 상상해보세요. 야밤에 강을 건너던 10명의 가족이 손전등 불빛에 노출되는 장면을, 베트남 경찰들이 소리치며 달려오는 모습을. 그때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중국으로 북송되면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모두 죽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뇌물을 요구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아직 중국 돈이 좀 남아 있었어요. 김상현은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꺼내줬습니다. 1,000위안이었나? 아무튼 있는 돈 다 줬어요.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베트남 땅을 밟게 됐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자였어요.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죠. 베트남에서는 사흘 정도 있었는데 계속 숨어서 지냈어요. 현지 브로커가 안내해줬는데 그 사람도 위험하니까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국경을 넘을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라오스에서 태국 갈 때는 트럭에 숨어서 갔어요. 짐칸에 10명이 다 들어가서 몇 시간을 버텼어요. 트럭 안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2살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려고 할 때마다 모두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기가 울면 들킬까봐 계속 젖을 물렸어요. 그런데 아기 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젖이 잘 안 나와서 그렇게 동남아시아를 거쳐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순간 김상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태국에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태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자진 출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대사관에 가면 바로 받아주는 줄 알았는데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신원 확인하고 북한에서 왔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몇 주간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마침내 한국행이 확정됐습니다. 비행기표를 받아들고 정말 울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죠. 10명 모두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살 아기부터 72세 할머니까지 그 긴 여정을 함께 견뎌낸 가족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 땅. 정말 꿈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김상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죽이지만 않으면 살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착 지원 제도도 임대 아파트 제공도 하나원 같은 교육기관도 전혀 몰랐습니다.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김상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담당자가 나와서 맞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받고 정착 지원을 해준다고.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김상현 가족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10명 가족을 위한 임시 거주지도 마련해줬습니다. 2살 아기를 위한 이유식, 72세 할머니를 위한 의료 지원까지. 정말 꿈 같았어요. 이런 게 가능한 나라구나. 그리고 몇 달 후 김상현에게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군 부대를 방문해서 탈북자로서의 경험을 나누는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군부대 간다고 해서 무서웠어요. 북한에서는 군대가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사들이 웃으면서 질문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북한군과는 정말 달랐죠. 그 부대에서 김상현은 한국군의 소총을 체험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K2 소총을 손에 든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정말 다르네요. 김상현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무게부터 완전히 달라요. 우리 MK 소총은 너무 무거워서 들고만 있어도 팔이 아픈데 이건 가볍고 총신의 길이도 달랐어요. 북한의 MK 소총은 총신이 너무 길어서 실내에서 쓰기 어려웠는데 K2는 적당한 길이었습니다. 반동이 거의 없어요. 연발 사격을 해도 총이 안 튀어요. 조준도 잘 되고 정확도도 높고 김상현은 사격장에서 직접 쏴봤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다르네요. 북한 소총은 한 발 쏘면 어깨가 아픈데 이건 계속 쏴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탄약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남한 병사들은 1년에 수백 발, 수천 발씩 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작 몇 발인데. 김상현은 계산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10년 군복무하면서 100발도 안 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달에 그것보다 많이 쏜다니. 그 순간 김상현은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상으로 온 것인지를, 그리고 북한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사격장에서 김상현은 북한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동료들, 무거운 총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들, 1년에 고작 몇 발의 탄약으로 훈련해야 했던 현실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가 어떤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유란 무엇인지, 제대로 된 군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억압받며 살았는지를. 장마당에서 봤던 아래 동네 물건들이 왜 그렇게 품질이 좋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자유로운 땅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때 장마당에서 본 샴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꾼 거네요. 김상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기심 하나로 시작됐는데 결국 10명 가족이 모두 자유를 찾게 됐으니까요.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난 후 김상현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무모한 일이었어요. 10명이 함께 탈북한다는 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고 할머니도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모두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보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뉴스 하나도 제대로 못 봤는데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세계 소식을 다 볼 수 있어요. 김상현은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죠.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오늘날 김상현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어요. 그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탈북 경험을 넘어섭니다. 북한 군복무의 실상, 남한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는 경로, 밀수 경제와 그로 인한 국가 불신, 그리고 대가족 단위의 대규모 탈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김상현이 사용하는 북한식 표현들 마이너스 아래 동네 물건, 사람을 삼는다, 까나리처럼 납작해져야 한다, 마이너스 이런 말들 속에는 북한 사회의 문화와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김상현은 말합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니까요. 장마당에서 본 아래 동네 물건에 대한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8개의 초소를 넘고 까나리처럼 납작해져서 방울줄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는 목숨을 건 모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은 것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2살 아기도 72세 할머니도 함께 손을 잡고 찾아온 자유 말이에요. 김상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도발과 전쟁 위협을 지속하는 최첨단 노예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죠. 때로는 가장 작은 호기심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평양장마당의 아래 동네 물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있다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10명 가족의 대탈출처럼 말이죠. 김상현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큰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지금까지 김상현 가족 10명의 놀라운 탈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가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